자, NCS 기반 인사관리 방법론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1강에서부터 3강까지 이 NC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는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흐름이 잘 파악이 안 됐을 수 있는데, 본 4강에서는 1강부터 3강까지의 그 내용을 다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진행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NCS에 대한 내용을 바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제 채널의 다른 재생 목록 보시면,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과 관련된 재생 목록이 있어요. 총 동영상이 50여 개 정도 이렇게 강의의 컨텐츠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이 NCS를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4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NCS에 대한 강의는 총 크게 4챕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 NCS 기본 이해 1강부터 3강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쫙 이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라고 하는 게 뭐냐? 이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국가, 역량, 표준, 이렇게 단어의 뜻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국가, 정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모든 직무,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 직무에 대한 역량을 표준화시킨 것이 바로 NCS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또 영업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직무들이 있는데 그 직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표준화 시켜 놓은 것이 바로 NCS입니다. 원래는 회사마다 직무의 특성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 직무라고 하더라도 A 회사의 인사 직무의 특성과 B 회사의 인사 직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인사 직무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인사 직무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다 똑같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마다 직무 분석을 다 실시해서 똑같은 인사 직무라고 하더라도 A 회사의 인사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했을 때 도출되는 역량과 B 회사의 인사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했을 때의 역량이 원래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다 그렇게 일일이 직무 분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표준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NCS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NCS에서는 직무에 대한 역량을 도출해서 그 역량을 다 표준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단에 무엇을 진행해야 되느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역량의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무 분석을 다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 결과까지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NCS라고 하는 것은 역량만 표준화 시켜 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 직무 분석, 이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직무 분석까지도 표준화 시켜 놨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직무 분석 결과가 바로 NCS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직무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어떤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를 해요. 이 A라고 하는 기업 안에는 수많은 직무들이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직무들이 존재하는데 이 A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직무 관리가 비교적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각각의 직무들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해요. 그래서 그 직무 분석 결과를 우리 회사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NC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A 기업에도 예를 들어서 인사 직무가 있잖아요. 이게 인사 직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회사에도 인사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A 기업의 인사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우리 회사 인사 직무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NCS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수기업, 직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결과를 우리가 NCS 표준 모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NCS 표준 모듈을 우리 회사의 동일한 직무에 그대로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NCS입니다. 자, 이 NCS는요, 어떤 방식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NCS는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직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냐면 보통 데이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직무 분석을 가장 많이 실시를 하고요.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은 또 뭐 FA 기법이라고 하는 직무 분석 방법도 있고 CBC라고 하는 직무 분석 방법도 있고 이 외에 제가 좀 즐겨서 사용하는 성과 중심의 직무 분석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NCS는 그 중에 데이컴, 다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뭐 다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데이컴이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컴 기법은 뭐냐? 어떤 직무에 대해서 어떤 직무 하나를 놓고 그 직무가 어떤 세부적인 과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쪼개요. 그리고 그 과업들은 또 어떤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쪼개요. 그리고 그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KSA, 지식,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가 필요한지 또 도출을 해요. 또 쪼개요. 그래서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이 절차들을 다 종합해서 직무 구조도를 작성하는 이 흐름으로 진행하는 직무 분석의 방법이 바로 데이컴 기법입니다. 자, 이 데이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데이컴 기법은 어떤 직무를 하나 정해놓고 계속 쪼개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작성하고 또 뭐 입찰, PT를 실시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업들이 있잖아요.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업들로 쪼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쪼개 나가는 방식이 데이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NCS는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무들을 다 쪼개놨어요. 그 쪼개놓은 체계를 NCS 분류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왼쪽의 이 내용들은 직무를 분류해 놓은 체계예요. 직무를 분류해 놓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무들을 일단 크게 묶었어요. 대분류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무들은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등등등등과 같은 큰 업무들로 한번 묶을 수 있고요. 이 대분류 업무들을 한번 쪼갠 것을 중분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회계사무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들로 또 쪼갤 수 있느냐?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등등등등의 업무들로 한번 쪼갤 수 있어요. 이게 중분류. 중분류 업무들을 한번 더 쪼갠 것을 소분류 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총무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들로 쪼갤 수 있느냐? 총무, 인사조직, 일반 사무와 같은 업무들로 쪼갤 수 있고요. 이 소분류 업무를 한 번 더 쪼갠 것을 세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세분류 업무들로 쪼갤 수 있느냐, 인사, 노무관리 업무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대분류부터 세분류까지 4단계에 걸쳐서 업무들을 쪼개 놨는데요. NCS에서는 이 세분류에 해당되는 업무를 직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단위를 NCS는 다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직무가 어떤 과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쪼갠 것을 우리가 NCS에서는 능력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 직무가 어떤 과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쪼개보면 인력 채용, 인사 기획, 직무 관리, 인력 이동 관리 등등등등의 업무들로 인사관리 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능력단위, 직무를 한 번 더 쪼갠 것을 능력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능력단위를 한 번 더 쪼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능력단위 요소라고 NCS에서는 얘기해요. 예를 들어 인력 채용 업무는 어떤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예정자를 모집하고 이력서를 접수하고 등등등등의 업무들로 인력 채용 업무를 쪼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능력 단위 업무들을 한 번 더 쪼갠 것을 능력 단위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능력 단위 요소를 또 한 번 더 쪼갭니다. 그것을 NCS에서는 수행준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용 계획 수립하기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 요소들을 능력 단위 요소 업무를 쪼개면 조직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인력 소요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조직 구성원의 퇴직, 이동, 승진을 고려하여 조직 내부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을 분석할 수 있다 등등등등과 관련된 행동들로 이 능력 단위 요소의 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채용계획 수립하기라고 하는 능력 단위 요소의 업무가 어떤 행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쪼갠 것을 수행준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준거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또 NCS에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조직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인력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행준거상의 업무를 이 인사 담당자가 잘 수행하려면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냐? 비전체계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채용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기법이라던가 문서 작성 기술, 인력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 1번에 해당되는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이 대분류부터 이 지식, 기술, 태도에 이르기까지 NCS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 쪼개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될 거는 직무마다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NCS에서는 세분류 단위로도 정리를 해놨어요. 이 세분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이 세분류 업무와 관련된 전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분류 단위로 자격증과 전공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NCS에서는. 그리고 직무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학력은 어느 정도고, 뭐 어떤 업무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고, 경력 연수는 어느 정도면 좋겠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단위는 이 직무 수행 조건을 정리해 놓은 단위는 능력 단위별입니다. 이 단위별로 직무 수행 조건을 정리를 해놨고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능력 단위별로 정리를 해놨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직무 수행 조건, 이거 직무라고 얘기하는 세분류 단위로 정리한 게 아니라 직무를 한 번 더 쪼갠 이 능력 단위별로 직무 수행 조건과 직업 기초 능력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NCS에서는 이런 분류 체계를 가지고 직무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놨지만 제가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에서 정리한 체계는, 설명드린 체계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이 직무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이 직무 수행자들이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CSF를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CSF상의 요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하는지, 제가 체계적인 직무 분석 방법론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최소한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9강만큼은 꼭 들으시고 이 내용을 좀 학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직무 분석을 진행해서 직무 분석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KPI는 직원들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무 자격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승진시키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그 직무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그 직무로 승진시키고, 또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겠죠. 교육의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직무 역량을 보유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교육 측면에서는 학습 목표로 활용이 돼서 이러한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을 또 제공을 하고 기획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요소들이 다양한 인사관리의 영역의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NCS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 다양한 인사관리의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CS의 이 분류 체계에서 제가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에서 설명드렸던 이 성과 중심의 직무 분석의 결과물 중에 행동 지표와 유사한 거는 이 NCS 분류 체계 가운데에서는 뭘까요? 수행 준거가 행동 지표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 준거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이 수행 준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로 삼는 교육의 컨텐츠들이 기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직무 역량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직무 역량에 해당되는 것은 NCS 분류 체계에서는 뭘까요? 지식기술 태도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기술 태도를 이 직무 수행자들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태도를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용도로 이 NCS의 지식기술 태도가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NCS에서는 직무 역량에 해당되는 게 지식기술 태도 외에 또 뭐가 있느냐? 직업 기초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평가하거나 교육하는 그런 기준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직무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직무 수행 조건이 직무 자격에 관련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NCS 분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NCS 분류 체계의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사이트에 가시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NCS 분류 체계,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직무에 대한 이 분류 체계가 NCS 사이트에 가시면 엑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이게 그 NCS 사이트에 가시면 이 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이 NCS, 이거 2016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아마 2018년도 자료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NCS 능력 단위 및 능력 단위 요소 목록이라고 하는 이 엑셀 표가 NCS 사이트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운받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탭의 구성을 보시면 이 탭이 W 단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W,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국방. W, 교육, 자연, 사회과학. 금융보험, 경영회계, 사무,
자, 만약에 우리가 인사 직무를 찾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 4개 중에서 물론 이 굉장히 많지만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이 4개 중에서 인사 직무를 찾는다면 우리는 경영회계 사무 대분류에서 찾아야 될까요? 금융보험 대분류에서 찾아야 될까요? 교육, 자연, 사회과학에서 찾아야 될까요?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국방에서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인사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경영회계 사무 탭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분류를 봅니다. 필터링을 걸게요. 자, 경영회계 사무 중에서 경영회계 사무 대분류가 굉장히 많은 중분류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사무, 기획사무, 생산품질관리, 재무회계, 총무, 인사 이렇게 경영회계 대분류 업무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중분류 중에서 인사 직무가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여기겠죠. 자,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인사 중분류는 또 여러 가지의 소분류의 업무들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인사조직, 일반사무, 총무. 우리가 인사를 찾으려고 해요. 어떤 것을 클릭해야 될까요? 인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사조직 소분류는 또 몇 개의 세분류 업무들로 쪼갤 수 있어요. 뭘로 쪼개지는지 보면 노무관리, 인사로 쪼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에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면 당연히 인사를 클릭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정보들은 다 인사와 관련된 정보들만 쫙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아요. 정보가 굉장히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인사 직무 안에는 이 세 분류가 직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사 직무 안에는 어떤 능력 단위의 업무들이 있는지 볼게요. 교육훈련, 급여 지급, 복리후생, 인력 이동 관리, 인력 채용 등등의 능력 단위의 업무들이 인사 직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직무를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인력 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 채용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 안에는 어떤 능력 단위 요소 업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사후 관리하기, 채용 계획 수립하기, 채용 예정자 모집하기, 채용 예정자 선발하기와 같은 그런 능력 단위 요소들로 이 인력 채용 능력 단위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만 볼까요? 채용 예정자 선발하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예정자 선발하기라고 하는 능력 단위 요소의 업무들은 또 어떤 수행준거로 쪼갤 수 있냐면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모집 직무별 서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면접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와 같은 수행준거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용 예정자 선발하기는. 그리고 이 하나의 수행준거상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기술 태도를 필요로 하느냐. 취업규칙. 자, 이게 한눈에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좀 사이즈가 크네요. 한 번에 보기가 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행준거예요. 똑같은 수행준거 노란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이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모집 직무별 서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수행준거상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기술 태도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채용 기법도 알아야 돼요. 면접 기법도 알아야 조금 전에 이 수행준거상의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기술 필요하고요. 스프레드시트,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활용 능력이라던가 태도에는 개방적 의사소통, 분석적 사고, 객관적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이 하나의 수행준거상의 행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사직무가 어떤 분류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 흐름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 인사직무 담당자들을 채용할 때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죠. 이게 채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육 훈련 시킬 때 뭘 교육시켜야 되겠어요? 인사 업무 담당할 사람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러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을 평가할 때, 인사직무 담당자들을 평가할 때, 자, 보시면 인사직무 담당자, 이거 다 모두 다 인사직무에 해당되죠. 다시 한번 올로 모두로 하고요. 또 능력 단위도 지금 현재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리는 인력 채용만 하나 클릭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사와 관련된 능력 단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는 인사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능력 단위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능력 단위 요소 이것들 다 인사 직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수행 준거와 지식기술 태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 수행 준거상의 행동을 지금 현재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사 직무 담당자들은. 조직의 비전과 중장기 사업 전략에 따라 인사 전략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 인사 담당자가 A, B, C가 있어요. 그럼 먼저 A, 이 친구는 이 조직의 비전, 중장기 사업 전략에 따라서 인사 전략 환경을 잘 분석해. 5점 만점에 5점. 어떤 친구는 못해. 이거는 3점, 2점. 두 번째 평가 항목, 인사 전략 환경 분석 결과에 따라 중장기 인사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다. 인사 담당자가 A, B, C 3명이 있어요. 먼저 A. 이 친구는 인사 전략 환경 분석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인사 전략의 방향성을 평상시에 아주 잘 수립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A는 5점. 잘 못하는 사람은 2점, 1점 이렇게 이것들이 직원들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수행 준거가 직원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학습 목표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목표를 설정한 교육 훈련에는 어떤 컨텐츠가 어떤 교육 내용들이 제공이 돼야 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진 교육 훈련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컨텐츠들이. 자, 이렇게 이 표만 있으면 이 표만 가지고 인사관리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채용할 때, 교육시킬 때, 또 평가할 때, 그리고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채용, 평가, 교육 외에도 승진, 배치, 보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CDP까지 다양한 인사관리 활동에 이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소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사관리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NCS 분류체계의 엑셀 정리표 샘플을 한번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엑셀 정리표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인사관리 문서를 만드는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직무 기술서라던가 채용 평가표라던가 교육훈련 기획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사관리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사관리 문서를 무엇을 기준으로 만드느냐 이 엑셀 정리표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요. 자, 이게 NCS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NCS는 굉장히 많은 회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저 엑셀표 다운받아서 그때그때 채용할 때 아니면 교육시킬 때 직원들 평가할 때 뭐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기준으로. 자, 근데 NCS는 워낙에 친절하기 때문에 이 엑셀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사관리에서 바로바로 다운받아서 쓰시라고 인사관리 문서를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NC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사관리 문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 2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거죠. 이 챕터 2 이하의 내용들을 배우시려면 반드시 이 NCS 기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1강부터 3강까지의 내용들을 4강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나서 이 두 번째 강의의 출발을 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방대한 내용 들으셨는데요. 자, 다음번 5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